변화와 다양성 용어 정리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용어 1. 산화 환원에 대한 기초. 산화.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전자를 잃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산화 반응은 전자를 양수자나 다른 물질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특히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원. 환원은 산화의 반대 과정을 나타냅니다. 물질이 전자를 얻어 전자수가 증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산화와 환원은 항상 함께 일어나며 이것을 산화환원 반응 또는 간단히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수.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몇 개나 얻었거나 잃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산화수는 산화 반응의 정도를 판단하거나 화학식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산화제는 자체적으로 전자를 받아 산화되며 다른 물질을 환원시킵니다. 환원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환원제는 전자를 얻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킵니다. 산화물. 산소와 다른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산화물은 산소가 어떤 원소와 결합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용어 2. 금속의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은 해당 금속이 다른 물질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이 특성은 금속이 화학적으로 활발하게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거나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반응성이 높을수록 해당 금속은 더 활발하게 다른 물질과 반응하며 산화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금속의 반응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원자 구조. 금속의 원자 구조는 주로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물질과의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전자 구성. 금속의 원자가 외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적을수록 금속은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외부 전자가 다른 원자나 이온과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음성도. 금속의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낮을수록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전기 음성도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나타내며 낮은 전기 음성을 갖는 금속들은 전자를 쉽게 잃고 다른 물질과 반응합니다. 온도 및 환경 조건. 반응성은 온도와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금속은 더 활발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금속들은 주로 산소와 반응하여 금속 산화물을 형성하며 이러한 반응은 녹슨 것과 같이 금속의 표면에 부식 현상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철은 공기와 반응하여 산화되어 철의 산화물인 철 산화물을 형성합니다. 용어 3. 금속염. 금속염은 금속 원자가 양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화합물을 가리킵니다. 이 화합물은 금속 원자가 하나 이상의 전자를 잃어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비금속 원자나 이온과 결합하여 생성됩니다. 금속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금속 양이온. 금속 원자가 하나 이상의 전자를 잃어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금속 원자는 주로 외부 전자 껍질의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며 이 양이온은 양전하를 갖습니다. 비금속 이온 또는 원자. 금속 원자나 이온은 비금속 원자나 이온과 결합하여 금속염을 형성합니다. 비금속 원자나 이온은 주로 전자를 얻어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며 음전하를 갖습니다. 금속염의 예로는 다양한 금속들과 비금속 원소 사이에 화합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금속염의 종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염화물. 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염화물은 소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트륨과 염소 원자가 이온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산화물. 금속이 산소와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예를 들어 산소와 구리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산화구리는 구리 산화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화물은 금속이 황과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예를 들어 철과 황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황화철은 철황화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어 4. 산과 염기.
산과 염기는 화학적인 용어로 화학적 속성과 화학 반응에서의 역할에 따라 서로 다른 물질을 나타냅니다. 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화학 물질입니다. 산은 수소 이온을 생성하거나 방출합니다. 이 수소 이온은 수용액에서 주로 함께 이동하며 산의 화학적 특성을 결정합니다. 산이 용액에 더해지면 pH 값이 감소합니다. pH 값은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며 낮은 pH 값은 높은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냅니다. 산은 보통 블루베리 주스와 같은 천연 색소를 빨간색으로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산의 산성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산은 염기와 반응하여 소금과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의 예로는 황산, 염산, 아세트산 등이 있습니다. 염기는 수산 이온을 생성하거나 방출합니다. 이 수산 이온은 염기의 화학적 특성을 결정합니다. 염기가 용액에 더해지면 pOH 값이 감소하며 낮은 pOH 값은 높은 수산 이온 농도를 나타냅니다. 염기는 진한 농도일수록 점점 색깔이 짙어지고 빨간색 표지약을 파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염기는 산과 반응하여 소금과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염기의 예로는 수산화 나트륨, 암모니아, 수산화 칼슘 등이 있습니다. 산과 염기는 중요한 화학적 반응을 매개하고 중화 반응과 pH 조절에 사용됩니다. 또한 질소 화합물, 생물 화합물, 화학 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pH 값을 조절하여 용액의 산성 또는 염기성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화학 프로세스와 실험서 역할을 합니다. 용어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 물질이 전기를 전달하거나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물질은 일반적으로 전기전도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주요 범주 중 하나에 속하며 이를 이온성 전도체와 전자성 전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온성 전도체. 이온성 전도체에서는 이온이 전기를 전달하는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이온은 전기적으로 충전된 원자나 분자로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뉩니다. 전해질, 염소용액, 물의 이온성 전도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자성 전도체. 전자성 전도체에서는 전자가 전기를 전달하는 주요 메커니즘입니다. 전자성 전도체는 자유전자가 전도 밴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고체 물질로 구성됩니다.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나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반도체가 있습니다. 전자성 전도체는 전기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고 전자 디바이스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반면 이온성 전도체는 전해질 및 전기화학적 프로세스에 사용되며 배터리, 연료전지, 전기화학 분석 및 산업 프로세스에서 활용됩니다. 용어 6. 전해질. 전해질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물질로 이 물질은 이온으로 나뉩니다. 이온은 양전하나 음전하를 가진 전기적으로 충전된 입자입니다. 양전하를 가진 이온은 양이온이라고 하며 음전하를 가진 이온은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전해질은 이러한 이온들로 구성되며 이온들이 전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전기 전도성을 갖습니다. 전해질은 주로 액체 상태에서 발견되며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물속에서 이온 형태로 분산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소금인데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클로로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을 때 이온들은 물 분자와 상호작용하여 수용액을 형성하며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나타냅니다. 전해질은 전기분해와 같은 화학 반응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터리, 연료전지, 금속 재련, 전기 분석 및 산업 프로세스에서 전기 전도성을 활용합니다. 전해질은 물의 이온성 전도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기화학적 반응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용어 7. 중화와 중화 반응. 중화는 화학 반응의 한 형태로 산과 염기 사이의 반응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중화는 산성 또는 염기성 용액의 pH를 조절하여
중성 pH 7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하여 물을 생성합니다. 중화 반응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산은 수소 이온을 생성하고 염기는 수산 이온을 생성합니다. 그 결과로 소금과 물이 생성됩니다. 중화 반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과 염기의 중화. 중화 반응은 산성 용액에 과다한 수소, 이온과 염기성 용액에 과다한 수산 이온을 중화하여 중성 용액을 형성합니다. 물 생성. 중화 반응의 결과로 물이 생성됩니다. 이때 생성되는 물은 중성이며 물은 중화 반응의 제품 중 하나입니다. pH 조절. 중화 반응은 용액의 pH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산성 용액을 중화하여 중성으로 만들거나 염기성 용액을 중화하여 중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의 예. 가장 잘 알려진 중화 반응 중 하나는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간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중화되어 염화 나트륨과 물이 생성됩니다. 중화 반응은 물질의 화학적 특성을 조절하거나 pH 조절이 필요한 다양한 화학 프로세스에서 사용됩니다. 용어 8. 화석. 화석은 고대 생물체의 자화석이나 나무의 노화 과정 중에 형성되는 흔적, 유적 또는 자국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고대 생물체나 지질 환경의 과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질학, 생물학, 과학 연구 및 역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석을 통해 고대 생물체의 흔적, 지질 환경 정보, 역사 연구 도구, 진화 과정을 연구합니다. 화석의 종류에는 화학화석, 치환화석, 흔적화석이 있습니다. 용어 9. 화석화 작용. 화석화는 고대 생물체의 유적이나 흔적이 지질층에서 유지되고 보존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고대 생물체의 유기물질이 균형적으로 미네랄로 치환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미네랄 치환. 화석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미네랄 치환입니다. 이 단계에서 생물체의 유기물질이 미네랄로 치환됩니다. 물과 미네랄 용액이 유적 내부로 스며들며 생물체의 유기물질을 미네랄로 대체하고 보존합니다. 주로 칼슘 카보네이트, 규산염, 철 광물 등의 미네랄로 대체됩니다. 보존. 미네랄 치환 후 화석은 지질층에서 안정적으로 보존됩니다. 이 보존된 화석은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되며 지질학자와 생물학자에게 고대 생물체와 지질 환경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출. 화석은 지각 변동, 침식, 지진, 지질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다시 지표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화석을 발견하고 연구자들이 이를 조사하고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화석화는 고대 생물체의 생태학, 진화, 지질 역사 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용어 10.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표준화석. 지질시대의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화석으로 지층의 생성시대를 알려줍니다.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고 특정한 시기에만 생존해야 화석이 발견된 지층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고생대에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 등이 있고 중생대에 암모나이트와 공룡,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있습니다. 시상화석은 지질시대의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았던 생물화석으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려줍니다.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으며 현재에도 생존하고 있거나 서식 환경을 알 수 있는 생물종이어야 생물이 지질시대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조개가 발견되면 수심이 얕은 바다나 갯벌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 11. 지층의 대비. 지층의 대비는 지층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지층 내의 두 가지 다른 지질 특성 또는 층 사이의 차이나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지질 역사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질시대 및 지질 역사 연구. 지층의 대비를 이용하여 지질층을 분석하고 지질시대를 구분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지질 역사를 연구하고 지질시대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원 발견. 지층의 대비는 자원을 발견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특정 지층 내에서 특정 지질 조건이 자원의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 및 지반공학 연구. 지층의 대비 정보는 지진, 지반 안정성 및 지반공학 연구에서 사용됩니다. 다른 지질 특성과 층 사이의 경계를 이해하면 지진파의 전파와 지반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층의 대비 유형. 색상 대비. 지층 내의 층마다 색상이 다를 때 나타납니다. 색상 대비는 토양, 암석, 퇴적물의 색상 차이로 나타납니다. 질적 대비. 지층 내의 다른 층 간의 화학적 또는 미네랄 구성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화강암과 석회암 사이의 경계에서 질적 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량 대비. 지층 내의 다른 층 간의 밀도, 압축, 고체 내용 또는 결합 강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선명한 경계. 층 간의 경계가 선명하게 구분되고 인식하기 쉬울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각각 다른 미네랄 조성을 가진 화강암과 산암 사이의 경계는 선명한 경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대비. 지층의 표면 텍스처 또는 입자 크기 분포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모래, 진흙, 자갈 등의 입자 크기 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비 측정 방법. 대비는 지층 내의 특성을 비교하여 측정됩니다. 요약하면 지층의 대비는 지질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지층 내의 다양한 특성 및 경계를 분석하고 지질시대 및 지질 역사를 연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용어 12.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지구의 지질 역사를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간 단위 중 하나입니다. 지구의 지질 역사는 다양한 시기와 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이해하기 위해 지질시대가 사용됩니다. 지질시대는 대규모 지질 사건과 생물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질시대의 구성. 38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는 시생이언과 원생이언으로 구분되는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에 지구는 추운 시기였습니다.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는 현생이언 중에서 고생대에 해당합니다.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에는 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삼엽충과 필성류가 번성했으며 고생대 실루리아기와 대봉기에는 오존층이 형성, 실루리아기에는 육상생물이 출현했고 대봉기에는 어류가 번성했습니다. 고생대 석탄기에는 파충류가 출현했고 양서류와 양치식물이 번성했습니다. 다음은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대륙이 흩어지면서 대륙붕의 면적이 증가하고 해류의 흐름이 바뀌는 등 해양 환경이 변했습니다. 중생대는 전기간에 걸쳐 대체로 따뜻했고요. 트라이아스기에는 포유류가 출현했고 쥐라기에는 파충류가 번성했으며 거시식물이 번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600만 년 전부터를 신생대라고 합니다. 신생대를 기로 세분하면 고제3기와 신제3기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고 주요 화석으로는 화폐석이 있습니다. 제4기에는 포유류가 번성했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으며 메머드가 주요 화석으로 남았습니다. 지질시대의 분류. 각 지질시대는 더 세부적으로 다양한 단위로 분류됩니다. 간략히 이언, 대, 기 순서만 정리해볼까요? 이언은 시생이언과 원생이언, 그리고 현생이언으로 구분하고 시생이언과 원생이언은 선캄브리아 시대로 기로 세분하지 않습니다. 현생이언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하고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로 세분합니다.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세분하고 신생대는 고제3기, 신제3기, 제4기로 세분합니다.
지질시대의 중요한 사건. 지질시대는 지구의 지질 사건과 생물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고생대 시대에는 산악지형의 형성과 공룡의 등장이 있었으며, 중생대 시대에는 초반 포유류의 진화가 있었습니다. 신생대 시대는 대규모 동식물 진화와 현대 지구의 지질적 현상, 인간의 진화를 다루는 데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약하면 지질 시대는 지구의 지질 역사를 시간적으로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기간 단위입니다. 지질 시대의 분류와 연구를 통해 우리는 지구의 역사와 생물 진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지질학, 생물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활용됩니다. 용어 13. 대멸종. 대량 멸종 사건은 지구의 지질 시대 중 일부 생물종이 대량으로 멸종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지구의 생물 다양성과 종의 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1차 대멸종은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조개나 완종류, 산호 같은 것들이 멸종했고, 바다 전갈과 삼엽충 중에서 다수의 종이 연달아 멸종했습니다. 1차 대멸종 이후 광합성 생물들이 공급한 산소가 대기에 쌓이면서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해안가와 호수 가장자리로 생물권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2차 대멸종은 대봉기 대멸종이라고도 하는데요. 갑주어 등의 초기 어류들과 산호초를 구성하던 산호들이 거의 대부분 멸종했습니다. 2차 대멸종 이후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육지의 석송류와 나무고사리, 소철 같은 것들이 거대한 숲을 이루었고, 거대 절지동물이 나타나 번성했습니다. 3차 대멸종은 페름기 대멸종인데요. 페름기 대량 멸종 사건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치명적인 멸종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다수의 해양 및 육상 생물종이 멸종하였으며, 이로 인해 96% 이상의 종이 소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황산가스와 이산화탄소의 대량 방출, 바다의 산소 농도 감소, 기후변화 등이 연결되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4차 대멸종인데요.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육지에서는 파충류의 피해가 컸고, 일부는 살아남아서 포유류로 진화했습니다. 4차 대멸종 이후에는 파충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어룡과 수장룡, 하늘에서는 익룡, 땅에서는 공룡이 번성했습니다. 5차 대멸종은 백악기 대멸종인데요. 해양 무척 추동물의 피해가 컸습니다. 산호류의 대부분이 멸종했고, 여러 대멸종을 거치면서 살았던 암모나이트도 이 시기에 멸종했습니다. 파충류는 공룡과 익룡 등이 멸종했고, 악어류와 조류, 포유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대규모 운석 충돌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와 화산 폭발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포유류의 진화와 인류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대량 멸종 사건들은 지구의 생물 다양성과 지질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사건들을 연구함으로써 과거 지구의 환경 변화와 종의 진화를 이해하고 미래의 환경 문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어 14. 진화와 변이. 진화. 진화는 생물학에서 종의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진화는 주로 유전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생물체의 유전 정보는 대부분 DNA로 기록되며, 돌연변이 및 유전자 유입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변할 수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는 환경 변화와 생존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개체는 더 살아남고 번식하며, 그 결과로 해당 특성은 다음 세대로 전파됩니다. 이것이 자연 선택입니다. 진화는 종의 형성과 다양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도로 변형된 종은 새로운 종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것이 종 분화라고 합니다. 진화는 화석 기록, 현대 생물학적 연구, 유전학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확인됩니다. 다양한 생물학적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가 진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진화는 엄청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발전은
수백만 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변이. 변이는 생물체의 DNA 또는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생긴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복사 오류, 환경 요인, DNA 복제 과정의 오류 등이 포함됩니다. 변이는 생물 다양성의 주요 원천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변이는 생물체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진화의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변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급격한 변이는 큰 변화를 일으키며 짧은 시간에 발생합니다. 점진적 변이는 보다 작은 변화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됩니다. 변이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유전될 수 있습니다. 변이가 생물체의 자손에 전파되면 그 특성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화와 변이의 관계. 진화는 변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변이는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변경하고 이러한 변경이 자연 선택 및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특성을 형성하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종의 진화를 이끕니다. 따라서 변이는 진화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이며 생물 다양성의 유지와 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요약하면 진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물종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변이는 진화의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로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변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용어 15. 형질. 형질은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생물체의 특성이나 특징을 나타냅니다. 형질은 개체나 종의 특정 생리학적, 모양학적, 생태학적 속성이나 특징을 지칭하며 생물체 간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적 형질. 많은 형질은 개체의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됩니다. DNA에서 유전자에 해당하는 영역의 변화는 형질의 다양성을 생성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시킵니다. 예를 들어 눈 색깔, 피부색, 키와 같은 형질은 유전적으로 제어됩니다. 환경적 형질. 일부 형질은 환경적 조건에 따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식생 환경에 따라 식물의 크기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가능한 형질. 어떤 형질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유전될 수 있으며 이를 상속 가능한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질은 유전적 정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상업적 형질. 몇몇 형질은 경작 또는 가축, 사육과 같은 인간의 선택적 개입으로 인해 개체 또는 품종 간에 특별히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형질을 상업적 형질이라고 합니다. 염색체와 형질. 형질은 종종 생물체의 염색체에 연결됩니다. 특정 염색체에서 특정 유전자에 해당하는 형질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용어 16. 자연선택. 자연선택은 생물학적 진화 이론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생물종 내에서 특정 형질 또는 특성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다음 세대로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개념은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현대 진화 생물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형질의 다양성. 모든 종내에서 형질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성은 돌연변이, 유전적 변이 및 유전자 흐름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압력. 자연 선택은 종의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발생합니다. 환경은 생물체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며 종내의 형질 중 일부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적응도. 자연 선택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적응도입니다. 적응도는 개체의 형질이 특정 환경에서 번식과 생존에 미치는 성공 여부를 나타냅니다. 즉, 더 높은 적응도를 가진 개체는 번식 기회를 더 많이 얻고 자신의 형질을 다음 세대로 전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연 선택의 작용. 환경에 따라 적응도가 높은 형질은 더 많이 번식하고 자연 선택에 의해 더 많이 전파됩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종내에서 적응적인 형질이 증가하고 불리한 형질은 줄어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선택에 대한 증거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화석 기록, 생물체의 비교 연구, 유전학적 연구 등이 자연 선택의 작용을 뒷받침합니다. 자연 선택은 생물종의 진화와 다양성을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로 환경과 형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종의 적응성을 높이며 진화의 진행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어 17.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은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즉, 항생제를 사용하여 박테리아를 제거하려고 할 때 일부 박테리아가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지고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항생제 내성은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며 항생제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감염병의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전적 기초. 항생제 내성은 주로 박테리아의 유전자 변이 또는 외부로부터 유전자 전달을 통해 발생합니다. 박테리아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성 유전자는 다른 박테리아에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항생제와 박테리아에 대한 내성. 항생제 내성은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와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항생제 내성은 항생물질에 따라 다르며 기랑균성, 세균성, 원생생물성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악화와 획득. 항생제 내성은 악화하거나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악화 내성은 원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던 박테리아가 자연 선택을 통해 내성을 획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획득 내성은 이미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나 플라스미드 등을 통해 내성 유전자를 얻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생제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사용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항생제 내성 관리와 관련된 연구와 정책이 중요합니다. 용어 18.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특정 종 내에서 유전적 특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해당 종 내의 다양한 개체 간의 유전적 차이와 다양성을 의미하며 종 내에서의 다양성은 주로 돌연변이, 유전자 유입 및 유전적 재조합을 통해 생성됩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종의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물학적 진화 및 생태학적 적응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 다양성의 종류. 돌연변이. DNA 염기 서열의 변화로 새로운 유전자 변형을 생성합니다. 재조합.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상속받을 때 염색체에서 DNA 조각들이 혼합 및 재배열되어 유전 다양성을 증가시킵니다. 유전자 유입. 다른 개체로부터 새로운 유전자가 도입될 때 유전적 다양성을 풍부하게 합니다. 중요성. 유전적 다양성은 종 내에서 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적응적 진화는 유전적 다양성을 통해 가능하며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질의 생성을 허용합니다. 변이와 다양성의 유지. 유전 다양성은 새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할 때 종 내에서 그런 변이가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변이 및 질병 내성. 유전적 다양성은 질병에 대한 내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변이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파된 경우 질병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용어 19.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은 특정 지역 또는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의 수와 이들 종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다양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종의 정의. 생물학적으로 종은 유사한 형태, 구조, 유전적 특성, 서식지, 번식 방식 등을 가진 개체들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종은 서로 교배하여 생산할 수 있는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유전 정보를 공유합니다. 종 다양성의 측정. 종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한 지역 또는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의 수와 개체 수로 측정됩니다.
종다양성은 생태계 안정성과 기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종은 서로 다른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로 인해 생태계 내의 자원 순환 및 에너지 흐름이 조절됩니다. 용어 20.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특정 지역 또는 지구상의 특정 생태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계 유형의 수와 이들 생태계 간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지구상의 다양한 지형, 기후, 지리적 위치에 따라 형성되며 각 생태계가 독특한 생물종 조합, 환경 조건 및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생태계 다양성은 지구상의 다양한 환경 및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유형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 예를 들면 숲, 초원, 강, 호수, 사막, 해양, 습지, 고산 등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와 각 생태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생태계 내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각 생태계 내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수와 이들 종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종 간의 생태적 역할과 함께 생태계의 안정성 및 기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태계 내 구조 다양성. 구조 다양성은 특정 생태계 내에서 서로 다른 서식지 유형, 층위 구조, 생물 다양성의 분포 등을 나타내며 이는 생태계의 복잡성과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종과 서식지 유형은 생태계 내의 생태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며 이는 식품 연쇄, 기후 조절, 병해충 통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와 다양성의 단원 정리는 다음 오디오북에서 이어집니다.